지금까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스탠다드 칩도 살펴봤죠.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책상 위에서 간단히 컴퓨터하고 몇 가지 보드를 조작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칩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 칩 크기보다 훨씬 적은 용량의 하드웨어가 구현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커스텀 칩입니다. 단 커스텀 칩의 단점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칩을 만들 당시에 원하는 함수 또는 원하는 기능들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커스텀 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탑재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메모리 칩들이 이런 커스텀 칩들의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서들도 커스텀 칩 형태로 개발됩니다. 또한 ASIC 칩들도 커스텀 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커스텀 칩을 설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풀 커스텀 디자인 방식하고 세미 커스텀 디자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 커스텀 디자인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자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구현 방법이고, 세미 커스텀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로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세미 커스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미 커스텀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 셀 방식인데, 이 스탠다드 셀 방식은 미리 로직 게이트들을 구현을 해놓고 그것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 저장 형태를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셀들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자기가 구현하는 함수에서 불러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 등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불러다 놓고 먼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한 후에 원하는 함수 F1, F2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스탠다드 셀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배치를 한 줄로 늘어놓게 되고요. 실제로 그 줄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 줄 간에 이렇게 배선이라고 하는 영역을 정해서 거기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런 스탠다드 셀 방식이 어떻게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ot 게이트 3개를 사용을 해서 x1, x2, x3의 바를 만들어내고, AND 게이트 4개를 사용을 해서 여러가지 프로덕트 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덕트 텀들을 이와 같이 OR 게이트로 묶어서 F1, F2 2개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꼭 서머 프로덕트 형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다단 논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서머 프로덕트 말고 프로덕트 오브 썸즈 등등 여러 가지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미 커스텀 방식의 두 번째 방법은 게이트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게이트 어레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C of Gates 게이트 어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조는 여기 보는 그림과 같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이트들을 일정한 배열 형태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이와 같이 외부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I/O 패드들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런 게이트들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MOS에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이트들은 NAND 게이트와 NOR 게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NAND 또는 NOR 한 가지 게이트 타입으로 원하는 함수를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AND 게이트들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열해 놓음으로 해서 이런 것을 연결해주면 원하는 함수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게이트 어레이의 특징은 일단 게이트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이런 그 배열 구조를 미리 생산을 해 놓습니다. 어떤 커스터머, 즉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함수를 받게 되면 그 함수를 연결만 바꾸어서 구현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리 반쯤 이미 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그 시점부터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시점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일본 기업체를 중심으로 꽤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게이트 어레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탠다드 셀 방식 또는 빌딩 블록 형태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CMOS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이트
즉 NAND나 노아만 있으면은 여러가지 함수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F1이 이와같이 주어질 경우에 그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NAND 게이트만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bar을 2개 붙이게 되면은 원래 함수하고 동일하게 되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2번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한번 구현해 볼까요? 먼저 x3 bar을 어떻게 구했죠? NAND 게이트의 두 입력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NOT처럼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x3 bar을 먼저 얻게 되고요. 그것을 x2하고 NAND 시켰죠. 그래서 x2 x3 bar의 NAND 형태가 나왔고요. 그것을 다시 x1과 x3를 NAND 한 거죠. 그것과 또 NAND를 했죠. 그래서 최종적인 F1이 외부로 이렇게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게이트들을 다 반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배선을 하는 공정을 진행함으로 해서 좀 더 짧은 시간에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빨리 소화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리 게이트 또는 논리 게이트들을 연결해서 만든 좀 더 큰 디지털 회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이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각해줘야 될 여러가지 디바이스의 특성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OS 트랜지스터, MOS FET의 구조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OS 구조는 예를 들어서 NMOS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게이트의 전압이 0V일 때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P타입의 substrate에는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이라고 하는 홀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그 안에 소스 드레인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타입이죠. 그래서 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에서 소스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게 되고요. 게이트에다가 VDD, 즉 1이라는 값을 전달했을 때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전자들이 이 게이트의 표면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널을 구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채널이라고 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런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게이트의 전압이 0이냐 또는 VDD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거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요. 결국 스위치가 열리거나 또는 닫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는 것이죠. 실제로 트랜지스터의 특성은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 그리고 채널에 흐르는 전류의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거를 IV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그래프로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변화 곡선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 전압이 걸릴 때까지는 전류가 이와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은 직선으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두 가지 구간을 나타내게 되는데 각각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잘 살펴보면은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은 세츄레이션 구간에서는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식의 유도 방법 같은 것은 전자회로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본 과목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이와 같이 IV 곡선으로 특성을 갖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NMOS NOT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실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NMOS NOT 게이트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때 VX, 즉 입력이 1의 값을 가질 때 VDD가 되겠죠. 실제로는 1의 값을 가질 때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여기 풀업 레지스터죠. 풀업 저항이 25K라고 가정을 하고 이 NMOS가 닫혀 있을 때 저항이 1k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 출력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죠. 이 출력에 걸리는 전압은 이 두 저항의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DD에다가 이 비례식을 곱하게 되면은 26분의 1 VDD가 됩니다. VDD를 5V라고 가정을 했을 때 0.2V가 되겠죠. 즉 0V가 되지 않고 좀 뜨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에 이 전압이 들어갈 때 특성이 조금씩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살펴보죠. 전류는 이 직렬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26K분의 5V 이렇게 되기 때문에 0.2mA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하지 않을 때도 0.2mA가 이 NOT 게이트에 의해서 흐르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즉 이런 낫 게이트가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있을 때 이 전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엠모스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CMOS 회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CMOS 회로로 만들어진 낫 게이트의 특징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입력 전압 Vx가 0V에서 VDD까지 변화할 때 출력은 VDD에서 0V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낫 게이트니까. 그때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2분의 VDD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전압값이 변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간을 잘 살펴보면은 처음에 VDD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threshold 볼티지가 되고, 거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 VIL 전압이 되고요. 다시 그것이 마이너스 1보다 더 급격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VIH가 됩니다. VDD-VT 위치에서 완전히 0V가 되게 되죠. 이런 몇 개의 구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잘 살펴보면은 로직 0이 되는 구간과 로직 1이 되는 구간, 이 경우에는 출력이니까 이게 반대로 로직 1이 되는 구간 또는 로직 0가 되는 구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정의되지 않는 구간, undefined 구간도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 경우는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형태가 되고, 회로가 일단 안정화가 된 경우에는 이 구간에 들어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CMOS 낫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0이 되는 구간하고 1이 되는 구간의 구간 폭이 거의 똑같고, 정의되지 않는 구간이 아주 짧은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MOS 낫 게이트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잡음, 즉 노이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잡음의 정의는 출력 전압 레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장애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특징은 아주 랜덤합니다. 즉 상당히 불규칙적이죠. 그런 장애 요소를 노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잡음을 일으키게 되면 회로가 오동작하거나 또는 느려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오동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오동작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마진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CMOS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노이즈를 실제 회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진이라는 것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로 동작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것을 노이즈 마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노이즈 마진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로우 노이즈 마진하고 하이 노이즈 마진 두 가지입니다. 즉 전압이 낮은 영역에서 영의 값을 얼마만큼이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전압이 높은 영역에서 1의 값을 어느 구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로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표현하죠. 이 경우는 지금 낫 게이트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경우입니다. 앞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A 부분에 0이 나오고 F 부분에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실제 이것이 0초, 즉 그렇게 변화하는데 시간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트랜지스터 회로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낫 게이트 사이에 배선이 존재하게 되고,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회로가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때 전하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요소 중에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습니다. 이 낫 게이트 두 개를 연결하는 배선에서 생길 수 있고,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영역이 또 중요한 캐패시턴스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회로 동작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도꼭지하고 수조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수조가 큰 것이 있고 거기에 수도꼭지가 물을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이때 수조가 크면 클수록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반면에 이 수도꼭지가 크면 클수록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회로의 속도는 이와 같이 수조와 수도꼭지의 역할로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때 수도꼭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 트랜지스터의 힘입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빨리 전자를 공급하거나 또는 전자를 끌어내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수조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캐패시턴스 값의 크기가 되겠죠. 이 게이트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런 게이트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몇 개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수조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이 배선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도 수조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본 과정에서는 회로의 성능에 대한 내용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고찰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로가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와 수조의 관계로서 비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에 해당되는 캐패시턴스 성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배선에 의한 캐패시턴스 또는 팬아웃 게이트에 의한 캐패시턴스 두 가지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연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rise time, fall time 그리고 propagation delay 형태로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한번 그림을 보고 살펴봅시다. 먼저 입력전압 Vx하고 출력전압 VA의 관계를 살펴보죠. 그래서 입력전압이 이렇게 변동했을 때 즉시 출력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후에 그 패턴의 반대 형태로, not gate니까요. 반대 형태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연 시간이 생기는데 그 지연 시간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1에서 0 또는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 이 중간 값을 50%죠. 50%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propagation delay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이 있을 때 이 중간 지점 간의 이 시간차를 propagation delay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와 같이 한 시그널을 중심으로 봤을 때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되는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이 되는 것은 rise time, 1에서 0으로 되는 것은 fall ti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rise time은 10%에서 90%가 되는 시점을 얘기하고 fall time은 90%에서 10%가 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회로의 지연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몇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과정에서는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로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도꼭지하고 수조 얘기를 했는데 수조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트레이 캐패시턴스나 또는 팬아웃 게이트의 게이트 옥사이드에 걸려있는 캐패시턴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도꼭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얼마나 강력하게 출력을 내줄 거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트랜지스터의 폭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폭이 넓게 되면은 W1으로 표시되게 넓게 되면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기 때문에 힘이 더 세고 그래서 회로가 더 빨리 동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폭을 더 늘리게 되면은 좀 더 힘이 세게 되고 회로가 좀 더 빨라지게 되겠죠. 이때 이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려면 다른 게이트에서 어떤 전압이 이 게이트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커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캐패시턴스 성분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서로 잘 따져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내야 됩니다. 즉 회로가 어느 경우에 가장 빨리 동작하겠느냐 하는 거를 그런 최적의 상태로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죠. 또한 중요한 것은 칩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칩 면적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어진 면적 내에서 회로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회로가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 하는 것 이외에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휴대해서 다니는 장비가 많아짐으로써 최근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비퀴터스라는 의미는 어디든지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걸어 다니거나 혹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컴퓨터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접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유비퀴터스 환경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휴대해 갖고 다니는 장비의 전력 소모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소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얼마나 자주 재충전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불편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주는 것은 이런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것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됩니다. CMOS 회로에서 전력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출력값이 1에서 0이 되는 순간에 보면은 이 출력 노드에 있던 그 전자들이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전력이 소모가 되겠죠. 또한 어떤 출력값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는 이 전원에서부터 전자가 공급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캐패시턴스가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출력에 붙어있는 캐패시턴스가 채워졌다 비웠다 채워졌다 비웠다 하면서 전력이 소모되는 것이죠. 그 양을 정량적으로 표시한 수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때 소모되는 전력의 양은 이 캐패시턴스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좌우가 되고 특히 이때 전압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곱에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출력이 얼마나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자주 바뀌느냐 하는 것도 비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력 소모가 결정이 됩니다. 즉 회로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전력 소모도 적고, 또 회로가 작다 그러면 전력 소모가 또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압이 작다 그러면 제곱에 비례해서 전력 소모가 작아집니다. 이때 제약 요소는 이 전압이 또 작아지게 되면 회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회로가 누가 빠른 프로세서를 먼저 내놓느냐 하는 경쟁 시대에서 속도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크겠죠.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전력하고 속도는 서로 반대,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그러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가장 최적한 그런 회로를 찾아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엠모스는 풀다운 네트워크로, 피모스는 풀업 네트워크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반대로 사용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모스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회로의 특징을 살펴보기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엠모스하고 피모스 트랜지스터를 반대로 사용해 봅시다. 즉 엠모스의 경우에는 VDD에 연결하고 피모스에는 그라운드에 연결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출력에 해당되는 A노드의 값이 실제 VDD가 다 전달되지 않고 트레셔드 볼테이지만큼 뺀 값이 전달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PMOS의 경우에도 이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을 때 그라운드 값이 이 출력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트레셔드 볼테이지만큼 뜬 상태죠.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출력 전압이 노이즈 마진을 적게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한번 앞에서 봤던 NAND 게이트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서브스트레이트 전압도 그 노이즈 마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PMOS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와 같이 그라운드에 연결할 경우 트레셔드 볼티지가 1.5배 정도로 더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MOS의 경우 VDD에다 연결해도 트레셔드 볼티지가 1.5배 정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로를 구현하게 될 경우에 입력값 00, 01, 10, 11일 때 출력값은 000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트레스 테이블의 함수 값은 AND 게이트죠. 우리가 앞에서 CMOS 회로로 AND 게이트 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NAND를 만들고 NOT 게이트를 더 붙였죠. 그래서 NAND 게이트에서 트랜지스터 4개, NOT 게이트에서 트랜지스터 2개에서 총 6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AND 게이트를 4개의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서 회로를 설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설계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트랜지스터 수는 적지만 노이즈 마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트레셔드 볼티지가 1.5배 커지기 때문에 1.5V라는 값이 출력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트레셔드 볼티지가 1.5배로 나오기 때문에 3.5V라는 값이 출력에 나타나게 되죠. 즉 이것이 다음 단에 연결될 때는 좀 더 출력값이 떨어지거나 더 뜨게 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이즈 마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런 회로는 적당치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원래 생각대로 PMOS는 VDD 쪽에 즉 풀업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MMOS는 그라운드 쪽에 즉 풀다운 네트워크에 사용을 해야지 노이즈 마진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